자,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시행사건, 표본공간, 그 다음에 근원사건까지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사건, 뭐 용어들, 뭐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는 전사건, 공사건이라는 표현인데요. 전사건이라고 하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뭐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처럼 모든 근원 사건을 다 포함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표본 공간과 똑같은 그 집합을 가지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공사건은 공집합,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15m를 솟구쳐 가지고 15m에서 막 원을 한 3바퀴 윙윙윙윙 소리를 그리면서 갑자기 김우진한테 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할 사건, 뭐 이런 거 아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을 우리는 공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사건과 공사건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반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자, 배반사건은 A라고 하는 사건도 집합으로 표현을 했고 B라고 하는 사건도 집합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교집합을 했을 때, 즉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교집합이 하나도 없죠.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자, A와 B는 무슨 사건이다? 배반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반사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집합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도 하나의 어떤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자, 합사건. 자, 요거는 교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곱사건이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합집합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것이고 이 교집합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곱사건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확률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만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만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하나 내죠. 요거에 관련된.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가지고,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A. 그랬을 때 A와 배반이 되는 배반사건의 A의 배반사건의 개수 몇 개일까요? 정확히 집어주시죠. 몇 개일까요? 배반사건의 개수예요. 몇 개일까요? 이 대답을 안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습관을 버려야 될 것 같아. 몇 개일까요? 계속 집요하게 해야 뭔가 부담감을 갖고 하지. 몇 개일까요? 5개 왜 나왔죠? 몇 개일까요? 네? 4개 왜 나왔죠? 3개 왜 나왔죠? 아, 짝수의 눈이 3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짝수의 눈이 3개라고, 이 사건이 3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무슨 얘기예요? A와 배반 사건이 된다는 얘기는 A와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사건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A가 A랑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사건. 사건은 뭐니까?
집합이니까 그 집합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교집합이 없는 집합, A와 겹치는 원소가 없는, 즉 짝수의 눈으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을 생각하면 되죠. 몇 개겠어요? 그렇죠. 8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사건은 뭐다? 집합이다. 사건은 부분 집합이다. 사건은 부분 집합이니까 항상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요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진짜 확률을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수학적 확률이 아닌 다른 확률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는 통계적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적 확률인데요. 이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거냐면 기존에 있던 자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어떤 경험했던 시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이에요. 만들어지는 확률.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과 6의 눈이 또는 2의 눈과 6의 눈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PA라고 부르고요. 얘는 probability라는 단어의 앞자를 딴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 분의 사건 A도 집합이니까 사건 A의 근원 사건, 즉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확률을 정의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를 우리는 NS라고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은 S라고 부르거든요. S. 자, S. 표본이니까 뭐 스탠다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래서 NS라고 부르고요. 사건 A는 NA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NS분의 NA를 구하는데, 자, 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사위는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전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김우진이 갑자기 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 페널티킥을 차는데 성공할 확률,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관찰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선. 그래서 일단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근원 사건의 개수로만 정의를 하는데, 이게 되려면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원 사건에 대한 어떤 조건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요것만 알면 사실 모든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기술들을 다 쓰시면 웬만한 근원 사건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 웬만한 표본 공간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는 이 확률에 대한 어떤 근원 사건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하얀 공이 4개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빨간 공이 3개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2개를 꺼낼 때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자, 여러분들이 풀었던 대로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확률을 안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을 그 배웠던 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신다면, 자, 7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구나. 그래서 7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같은 색이 나오는 건 흰색이 나오거나 빨간색이 나오거나, 그러면 흰색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4C2이거나 아니면 3C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공이라고 했고 구분이 되지 않은 흰 공 4개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구분이 되지 않은 흰 공, 빨간 공 3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을 쓸 때는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이제 이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계산했던 것과 그 다음에 실제 개념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7C2는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2개를 뽑은 거야. 선택한 거야. 뽑아서 합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4개와 3개는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같아 보이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뭐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뭐야? 이렇게 계산 안 해? 나만 해? 난 누구랑 얘기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원래. 아무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흰색 1, 흰색 2, 흰색 3, 흰색 4. 빨간색 1, 빨간색 2, 빨간색 3라고 보고 뽑았던 거죠. 그리고 4개 중에 2개를 뽑았다.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예요. 흰 공 4개가 똑같은 흰 공 4개 있는 것 중에 2개를 뽑아서 흰 공 2개가 나오는 사건은 원래 한 가지예요. 경우의 수로 따지면 한 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똑같이 생긴 흰 공 4개가 있어. 거기서 2개를 뽑았을 때 그 2개가 흰 공이 되는 경우의 수는 뭘 뽑아도 항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4C2라고 6개로 봤단 말이에요. 그 6개로 봤다라는 얘기는 이 흰 공을 같은 흰 공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률에서는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확률 문제에서는 색깔이 같고 뭐 구분이 되고 구분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주사위 2개 던지면, 자 보세요. 주사위 2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편하게 대답해도 돼요. 주사위 2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6가지. 근데 그 2개의 주사위가 만약에 똑같이 생긴 주사위면 36가지야? 왜죠? 자, 똑같이 생긴 주사위면 1이 나오고 2가 나오는 거랑 2가 나오고 1이 나오는 거를 다르게 봐요? 경우의 수에서? 이게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지.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확률에서는 다르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서로 같은 구분이 되지 않는 주사위다. 아니면 2개의 주사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냥 다 다른 주사위야. 구분이 되는 주사위고 구분이 되는 흰 공이고 구분이 되는 빨간 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확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점점 아시게 될 건데, 일단 기본 원칙은 이렇게 세우고 가시면 돼요. 기본 원칙은 이렇게 세우고 가시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2-2번 보세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대요. 그럼 그 2개의 주사위가 같아 보이는 주사위예요? 달라 보이는 주사위예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지만 우리는 의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주사위 2개 던진다.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 이 36가지라고 썼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보고 있다? 다르게 보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존의 방법이 틀렸을까요? 안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존에 했던 이 방법을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주머니 속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흰 공 2개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검은색 공 3개가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 같은 색은 구분한다, 구분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도 우리는 의례적으로 뭘 한다? 구분을 한다. 그래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흰 공 2개는 서로 다른 흰 공이라고 바라보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서로 다른 검은 공 3개라고 바라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밑에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6-1번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이 사건이나 이 문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타나는 눈의 차가 4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타나는 눈의 차가 4 이상의 확률, 4 이상이 되는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답이 똑같단 말이에요. 서로 다르다고 해도 답이 똑같고 서로 같다라고 해도 답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초에 뭐라고 보는 것이다?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너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게 옳은 거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여태까지 이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고민한 적이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고민 안 하고 어떻게 썼어? 고민 안 하고 어떻게 했어? 이미 서로 다른 걸로 봤어요. 서로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36가지라고 대답을 했다고. 야, 똑같아 보이는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몇 가지야? 36가지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똑같아 보이는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이 주사위와 이 주사위를 다른 주사위로 보고 1, 2가 나오는 것과 2, 1이 나오는 건 다르게 봤다는 거죠. 그래야 36가지가 나오니까. 근데 이 2개의 주사위를 똑같은 주사위로 보면 1, 2가 나오는 것과 2, 1이 나오는 건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를 경우의 수로 따지면 하나인 거야. 하지만 경우의 수가 아니고 근원 사건이기 때문에 2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21가지예요. 하지만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근원 사건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36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걸 구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난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게 맞긴 하지만 이제는 좀 구분해서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의문이 없이 풀립니다. 자, 사실은 하다 보면 경우의 수에서 같은 거를 보면은 문제가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안 됐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끄집어낸 거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률을 정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정의를 했다고요. 무슨 얘기야? 잘못됐다는 거야. 그 경우의 수로 확률을 정의한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경우의 수라는 말을 붙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근원 사건이라는 아주 클리어한 어떤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 클리어한 개념에 클리어한 용어를 가지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그것에 좀 차이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같은 색의 주사위나 같은 모양의 주사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야. 그냥 전부 다 다른 주사위로 보시고 전체 개수는 주사위 2개 던지면 36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있는 그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3-1번 같은 경우만 봐도 5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걸 만약에 경우의 수로 해석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 흰 공 2개하고 검은 공 3개 있으니까 이걸 같은 것으로 본다면
검은 공 3개가 어떤 검은 공이 나오든지 간에 다 같은 경우로 본다면 경우의 수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뽑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흰 공 아니면 검은 공.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오는 거 1가지. 2분의 1. 이거 2분의 1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5분의 2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른 걸로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미 다른 걸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꼭 다른 걸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를 경우의 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확률에는. 근원 사건의 개수라고 써야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니까 절대로 경우의 수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물론 경우의 수를 앞에 배운 이유가 있죠. 앞에서 경우의 수를 배운 이유는 근원 사건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경우의 수가 강력해요. 아주 강력한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배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방법과 근원 사건은 완벽한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야. 완벽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했어도 근원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5-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4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이 정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4자리 정수,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죠. 그 다음에 이 정수가 짝수일 확률은 맨 뒤에 2나 4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맨 뒤에는 2가지, 나머지의 경우에는 2가지를 제외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예요? 12가지인가요? 예, 12가지 올려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 나가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문제가 크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앞에는 그냥 단순하게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부터는 순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순열, 원순열, 뭐 이웃하는 순열, 중복순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등등등등등등 이것들을 이용해서 근원 사건의 개수를 찾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21번부터는 조합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 즉 순열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있죠? 왜 우리 순열 조합 왜 배운 거예요? 경우의 수랑 근원 사건 다른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전부 다 순열 조합인데 순열 조합 왜 배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순열과 조합으로 구한 경우의 수는 일반적으로 거의 99.9% 근원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순열 조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열을 할 때 4사람을 배열을 한다. 그럼 이거 경우 몇 가지니? 3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3팩토리얼은 3팩토리얼은 4로 나눈 거예요. 왜 4로 나눴냐면 똑같아 보이는 게 몇 개씩 있으니까 4개씩 있으니까 4로 나눈 거야. 그래서 그 4개를 전부 다 한 개로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A, B, C, D라고 보이는 이 3팩토리얼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4개를 합쳐서 이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는 그 하나는 몇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4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D, C도 마찬가지로 4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A, C, B, D도 마찬가지로 4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야, 이거 배열을 하면 A, B, C가 나올 거고 자, A, B, D, C가 나올 건데 자, 이게 같은 정도로 기대되냐 안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보세요. 야, 여기하고 이거 나오면 네가 1,000원을 받고 이렇게 봅시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1,000원을 받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1,000원을 내기로 하자. 뭐 선택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되죠.
왜? 뭐 할 건데? 이거를 하나 어차피 돈을 내거나 돈을 받을 확률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이거나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근원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원순열도 근원사건을 계산하는데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그래요. 결과. 지금 선생님이 막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국 돌아서는 하지만 너희들이 계산하고 있었던 확률은 제대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거기 안에는 살짝의 어떤 아주 세밀한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세밀한 어떤 그 개념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열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했던 경우의 수는 전부 다 근원사건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순열조합 이용해서 계산하면 확률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거기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제 몇 문제만 같이 좀 풀어서 좀 지금 뭐 어벙벙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풀어가지고 예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확률의 끝이에요. 집합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 근원사건 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다. 사실 이게 끝이야. 이거 확률 끝이야. 오늘 확률 끝. 다음부터 통계. 이렇게 해서 사실은 되는데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어려운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를 딱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뭐 뻗어 나오는 이제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 B, C, D 이 다섯 사람을 일렬로 세울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섯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근원사건의 개수는 5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 자, 그 다음에 A, B, C 세 사람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 C 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묶고 D와 E를 배열을 하면 3팩토리얼과 속에 있는 사람들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20분의 6 그래서 얼마? 10분의 3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10분의 3이 된다는 거 굉장히 쉽죠? 할만하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6-1번 볼게요. 16-1번. 자, 부모와 자녀를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원탁에 둘러앉기 때문에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를 원순열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사건 A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르다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 원순열을 계산할 때 하나는 전부 다 4가지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 방식이 달라지면 그 중첩되는 개수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근원사건 전체 근원사건을 계산을 할 때와 해당 A의 근원사건을 계산을 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만 맞춰주면 됩니다. 통일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원순열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를 5팩토리얼로 보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순열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부모님 먼저 앉혀주시고요. 자, 나머지 4개의 자리에 4사람을 앉히면 됩니다. 자, 나머지 4자리에 4사람 앉히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4팩토리얼.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죠? 이 자리가 정해지면 나머지 4자리는 전부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5분의 1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조합, 중복조합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26-1번, 26번까지를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뒤쪽에 있는 그 도형 문제만 선생님이 한 문제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요것만 하고 잠깐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25-1번 같은 문제를 봅시다. 자, 8등분을 한 8개 점이 있는데 3개의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삼각형의 개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는 83이에요. 83이고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원의 성질을 기억해 주셔야 되죠. 원의 성질은 지름을 포함하고 삼각형을 만들면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름 이거를 포함할 거냐, 이거를 포함할 거냐, 이거를 포함할 거냐, 이거를 포함할 거냐에 따라서 이 삼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거를 포함하는 건 얘랑 얘를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든지 다 다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면 이 하나의 지름에 대해서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6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6개의 직각삼각형이 총 4번 반복돼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83은 8, 7, 6에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6 곱하기 4는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7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확률과 통계 문제를 정확한,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정확한 근원 사건의 개념 없이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풀어놓고 찜찜해. 내가 풀어놓고 답이 맞을까?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풀어주는 이 문제들은 사실 선생님은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근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답 없이도 답 체크를 안 해도 여러분들한테 이건 답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절대로. 답이 없잖아요. 책은 항상 답이 없는 책을 쓰거든요. 답이 있는 책은 싫어. 풀이가 있는 책 싫어. 아예 안 써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책을 풀 때 절대 책에다 풀어놓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왜? 이걸 보고 풀어주는 건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흐름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풀어버리면 이걸 보고 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답이 적혀있는 그거를 보고 풀어드리면 그 생각을 그냥 전달을 해주는 거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선생님이 정확하게 거의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이유가 저런 개념이 잘 잡혀 있어서 그런 거구나.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순열을 얘기할 때 하나의 원순열에 대해서 4개씩이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이 근원 사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그 뉘앙스들을 다 잘 잡아 나가시면 아주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문제 하나만 밑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네 2분 초과했네. 답지. 예, 맞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전체 근원 사건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전체 근원 사건은 4개,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게 그 전체 근원 사건이에요. 자, 뽑는 게 전체 근원 사건이니까 7C3이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전체에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삼각형이 어떻게 하면 안 되죠? 한 직선 위에서 3개의 점을 뽑으면 삼각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직선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경우 4C3을 빼주시고요. 이 직선에서 3개의 점을 뽑는 경우 3C3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7C3분의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하나 뽑으면 삼각형 될 거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2개 뽑으면 삼각형 될 거잖아요. 그래서 4C2, 3C1 더하기 4C1, 그 다음에 3C2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값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은 과정 차이가 크게 없어요. 왜냐? 얘는 이 값이 편하긴 하지만 여기서 또 빼줘야 되니까 요 계산의 길이가 좀 길고요. 얘는 2개를 그냥 단순하게 곱해줘서 2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나눠봤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빼고자 하는 것의 개수가 같을 때는 뭘 선택해서 풀어도 효율성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26-2번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근원 사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아, 내가 기존에 살짝 모르고 문제를 풀긴 했지만 틀리지는 않았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알고 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늘 수업은 잘 이해가 된 거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숙제 다들 해오시고요.